외교정치학과 고호윤 교수님이 발표로 오전 발표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카자흐스탄 나자레스 대학에서 정치학을 가르치고 있는 고호윤이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사실 앞부분이랑 좀 많이 겹치긴 하는데 중앙아시아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고요. 한국 공공외교 소프트웨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게 과연 뭔가? 제가 하는 연구 스타일이 주로 이제 데이터를 이용해서 연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그런 데이터로 우리가 소프트 파워에 변화가 있는 것을 측정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오늘 좀 이야기를 하고 그 중에서 이제 해외 한국학 프로그램이 실제 한국 소프트 파워에 기여를 하는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논문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연구 목적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공외교에 대해서 아주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앞부분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 이제 왜 공공외교에 관심거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린 다음에 실제 데이터 가지고서 어떻게 제가 이제 연구 가설을 증명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연구의 목적 자체는 사실 이제 한국이 2010년부터 공공외교를 해야 된다 해서 사실 다른 나라들보다는 조금 늦게 출발한 케이스입니다. 중국이나 일본보다 한 10년 정도 뒤졌고요.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에 비해서는 몇십 년 뒤처진 상태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2010년부터 열심히 이제 해서 과연 그럼 그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근데 이제 조금 엄밀히 따지자면은 중앙아시아 이렇게 대학들이 많이 생기고 한국어 박사과정이 생기고 이게 이제 성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이건 성과가 아니라 사실 투자고 과연 이런 대학들이 생기고 한국어 교육이 생기고 나서 그럼 한국의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가 사실은 성과라고 저는 이제 보는 입장이라서 그게 어떤 성과로 이어지는지를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건 중앙아시아 이야기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국의 이제 공공외교 정책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는 데서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소프트 파워 다들 얘기하는데 이게 대체 뭔지 사실은 이제 정치학자들을 굉장히 오래된 개념이긴 한데 이게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서 제가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썼는지 좀 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공외교는 앞에 이제 이수동 박사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이고 실제로 공공외교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쭉 발전이 되었는데 나중에 이제 기회에 대해서 천천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념이 계속 확장이 됩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이게 정부 대 정부가 아니라 정부 대 비정부 이런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굳이 정부가 없어도 비정부 대 비정부 그 다음에 영역도 뭐 정책 이게 아니라 뭐 문화, 지식 이런 교육까지 다 이제 공공외교 개념이 되다 보니까 자꾸 개념이 확대가 되고 외연이 확장되는 그런 성향을 볼 수 있고요. 정착에서 이제 관심을 두는 이유는 공공외교가 이제 정책 결정 이론에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을 제기하기 때문입니다. 외교 정책 결정 이론이라고 이제 정치학에서 얘기하는데 외교 결정은 대부분 엘리트들이 합니다. 그렇죠? 정부 관료라든가 뭐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하는데 공공외교는 그게 아니다. 일반인도 공공외교의 주체라고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이제 외교라는 것 자체가 이제 확 다원화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기존의 외교정책 이론에 대해 굉장한 도전을 제시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권력, 이제 국가 권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앙 집권화된 개념인데 이건 역시 되게 다원화되고 상대적인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소프트 파워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소프트 파워 이야기할 때 이제 다들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매력이라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럼 도대체 매력이 뭐냐 이렇게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소통이 되고 대중과 대중 연결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공공외교 연구하시는 분들이 설명을 많이 하고 있고요. 기존 연구들 보면은 아까 뭐 비정부 행위자 역할, 그 다음에 뭐 대중의 역할, 일반 국민의 역할, 그 다음에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그
그다음에 어떤 행태적인 변화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데 초점이 있는 게 이제 최근의 공공외교 연구의 동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문제는 이 공공외교 개념이 너무 이제 광범위하게 확장되다 보니까 맞기는 맞는데 과연 이게 분석적으로 의미 있느냐 그게 이제 큰 한계고요. 두 번째는 이게 개념이 확장되다 보니까 엄밀한 데이터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기반한 경험적인 분석에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또 공공외교 연구 분야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주제 관련돼서는 교육 관련 문헌과의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취약합니다. 사실 이제 그 대학 교육이라는 거를 정치학에서는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굉장히 정치적인 제도라고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문헌들과 조금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이 안 되어 있다는 게 제가 판단하는 결과고요. 그래서 이제 공공외교로서 교육을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국가 간의 정책 이런 거를 사실 상대방 국가에 전달하려면은 그게 이제 제대로 이야기가 전달이 되고 먹혀야 되는데 상대방 국가의 한국 문화나 한국어를 잘 알면은 당연히 그게 더 전달이 잘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공공외교에서 어떤 교육이 가치를 가진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공공외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의 공공외교다 그러면은 한국의 공공외교를 해서 우즈벡이면 우즈벡, 카자흐면 카자흐에 소위 말하는 이제 지한파, 한국을 잘 알고 한국을 서포트하는 인력을 배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뭐 정부의 관료가 되던가 아니면 사회 지도층이 됐을 때 한국과 조금 더 친밀한 관계를 이제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에서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기르러낼 수 있는 최고의 제도가 대학이고 그래서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육, 한국과 교육이 의미가 있다는 게 이제 뭐 저뿐만 아니라 오늘 발표하신 분들이 다 이야기를 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외국의 사례들은 뭐 초반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뭐 풀브라이트 제도가 있어서 해외 우수한 인력들을 자국으로 초청시켜서 공부시켜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중국은 미국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공저학원이라는 거를 이제 각 나라에 세워서 이제 중국의 역사를 알리고 언어를 알리고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한국은 다시 말하자면 후발주자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과연 어떤 식으로 잘 진행됐는가를 오늘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학업 프로그램에 대한 역사는 사실 이게 뭐 제가 깊이 연구한 분야는 아니고 이제 기존에 되어 있던 정리된 분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해외 한국학 현황인데 이건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료가 부족합니다. 코리아 파운데이션 통계센터라고 아까 이수동 박사께서도 보여주신 자료인데 거기 자료가 이제 2017년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 자료고 그 이후에도 매년 계속해서 연간 도감 같은 게 나오긴 하는데 매년 이게 이제 집계하는 방식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데이터 모으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뭐 누적 통계를 발표했다가 그 다음에는 뭐 신규 사업만 발표를 했다가 이게 계속 들쑥날쑥해서 사실은 꽤 오래전부터 있는 통계에도 불구하고 이거 취합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최근에 취합을 하긴 했는데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죄송합니다. 일본, 중국, 미국이 제일 많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언어 프로그램이 이제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통계는 이제 KF에서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KF가 그냥 집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 중에는 자생적으로 발생한 프로그램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굳이 한국 정부가 지원해서 만든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각 나라의 실제 한국학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제가 이제 이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과연 이 한국 프로그램들이 한국의 소프트 파워에 그럼 어떻게 기여를 했는가라는 걸 할 텐데 소프트 파워를 그러면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가 이제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소프트 파워뿐만 아니라 하드 파워도 생각을 해보면은 되게 모호한 개념이에요. 그렇죠? 뭐 그 나라의 하드 파워 그러면은 그걸 뭘로 측정할 건지. 근데 전통적으로는 그냥 군사력. 그렇죠? 그 다음에 GDP, 인구 이런 걸로 가지고서 하드 파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소프트 파워도 이런 비슷한 종류의 방식으로 측정할 수가 있는데 소프트 파워의 정의 자체가 그러니까 매력이라든가 호감도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아까 이제 사실은 소프트 파워 인덱스라는 것도 있긴 한데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브랜드 파워 같은 거예요.
그걸 측정하는 방식은 시장 점유율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라는 게 사실은 경제력 돈이 많으면은 점유율이 올라가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소프트 파워를 측정하는 방식은 굉장히 어설픈 그런 그 인덱스라서 학자들 사이에서 이제 소프트 파워를 측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의논을 한 끝에 한 가지 이제 대안으로 제시한 게 그 나라에 관광을 갈 의향이 있느냐. 우선 제일 좋은 거는 전 세계적으로 서베이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한국에 대해서 얼마나 호감을 가지고 있는지 여론조사를 하면 되죠. 그런데 한국이 그럴 만한 돈도 없고 그럴 만한 시간도 없고 그럴 만한 관심도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대신에 이제 한국으로 그러면은 뭐 관광을 올 의향이 있는가, 아니면 한국으로 유학 갈 의향이 있는가, 내지는 한국으로 이민 갈 의향이 있는가. 왜냐하면 개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희생이거든요. 같은 돈이면은 왜 한국으로 여행을 가야 돼? 같은 돈이면은 왜 한국으로 관광 가야 돼? 유학 가야 돼? 근데 이거를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국에 대한 매력을 느끼면은 선택할 것이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사용하는 이제 변수는 그래서 한국으로 관광객 유입, 그다음에 한국으로 유학생의 유입, 이 두 가지를 사용해서 측정을 한 건데요. 가설은 이렇습니다. 한국 프로그램이 많이 설치된 나라에는 만약에 이게 정말 한국의 소프트 파워에 영향을 줬다면은 그 나라에서 한국으로 오는 관광객 수가 늘어날 것이고 그 나라에서 한국으로 유학 오는 학생 수가 늘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 한국에 이제 학사과정 한국어 프로그램이 있는 학교하고 석박사 과정이 있는 프로그램이랑 좀 다를 거라고 저는 예측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나라에 한국학 석박사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굳이 한국으로 석박사 유학을 안 와도 됩니다. 거기서 한국학 석박사를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한국의 한국학 프로그램이 뭐 랭귀지 프로그램이나 학사만 있으면은 한국으로 유학생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간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제 통계 분석을 이제 한 건데요. 통계 분석 자료는 이제 그 관광객과 유학생 통계는 2018년 자료고, 그 다음에 한국학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개수, 나라별 개수는 2017년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 자료 가지고 2018년을 예측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보면은 한 190개 국가 자료를 모았는데, 실제 이제 통계 분석에 사용된 국가 수는 한 160개에서 170개 정도가 됩니다. 이제 그 결과인데요. 일단은 그 결과를 보시면은 한국 프로그램이 있는 나라에서 관광객과 유학생 숫자가 파지티브 넘버로 늘어나는 걸 통계 결과 나옵니다. 이게 전 세계 국가를 봤을 때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서 일단은 첫 번째 가설은 이제 약간 이제 그 서포트, 그러니까 증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한국어 프로그램이 있는 나라에서 유학생이나 관광객 숫자가 증가한다는 게 나타나고요. 그럼 이제 한국 프로그램을 이제 유형별로 나눠보면은 언어 프로그램, 랭귀지 프로그램이 있는 데서는 유학생과 관광객 숫자가 같이 늘어나는데 한국학 센터가 있는 곳 아니면 한국학 학위과정이 있는 곳에서는 약간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한국학 센터가 있는 곳에서는 유학생 증가에 별 영향이 없고요. 대신에 이제 한국학 학위과정이 있는 데서는 유학생 증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학위과정도 다시 이게 이제 학부과정이냐 석박사과정이냐 나눠보면은 그 학부과정에서는 어디죠? 네, 학부과정에서 지금 유학생 증가에 살짝 유의 수준에 못 미치는, 통계적 유의 수준에 못 미치는 정도지만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대신에 이제 그 석박사 과정은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학생 유형을 다시 분류를 한 건데요. 유학생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단기 해외 연수로 한국을 가는 학생이냐, 아니면 한국에 정말 학위 과정으로 이제 들어가는 학생이냐, 이제 그걸 이제 구분해서 보시면은 재밌는 거는 이제 그 한국어 프로그램이 있는 데서 역시 이제 약간 못 미치긴 하는데 그래도 그 양측 검정이나 단측 검정했을 때 유의미한 수준에서 유학생 증가가 나타나는데 그 학위 과정이 아니라 그 다시 단기 연수, 어학연수로 오는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위 과정이 있는 배첼러 디그리 학부 과정에서는 마찬가지로 다시 학위 과정으로 오는 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단기 연수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죠.
학기 과정이 학부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랭귀지 과정 한 다음에는 한국으로 유학 갈 때 석박사를 가는 거로 기대를 했는데 한국으로 유학 가는 거를 따져보니까 사실은 단기 어학연수 가는 사람이 그 늘어난 걸로 나타난 겁니다. 그렇죠? 뭐 시간 관계에서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한국 학 프로그램이 있는 해외 한국 프로그램 자체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의 증가에 기여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으로의 관광객 유입이나 한국으로 유학생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걸 제가 이제 소프트 파워를 특정하는 것이라고 변수로 봤기 때문에 하는데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은 한국 어업 프로그램이 그 다음 단계인 한국 학위로 한국을 유학하는 대로 과연 기여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통계 자료 가지고서는 안 나타나는 걸로 나타나서 조금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그렇게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고요. 네. 국내 대학에서 이제 그 학위 받기 위해서 유학하는 학생들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그 학위 과정을 하고 나서 다시 한국으로 어학 과정으로 유학 오는 게 이게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조금 더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결론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도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시면은 제가 아는 한 최대한 답변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위 과정 자체에 조금 더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가 초반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미국, 중국, 일본에 이제 편제되어 있다는 점, 그게 이제 전반적인 이제 한계고요. 사실 이 통계적 검증 과정에서 이제 제가 일부러 세 나라를 제외를 하고도 해봤습니다. 일본이나 뭐 미국, 중국이 워낙에 많으니까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 아닐까 해서 그 나라를 제외하고 봐도 사실 결과는 똑같이 나와서 조금 더 기회가 되면 나중에 토론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